이슈 언박싱 신장식 변호사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속보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일본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궤양성 대장염 등 건강 문제로 인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진 뉴스와 정면승부 3부 호사카 유지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예, 코로나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0시 기준 국내 359명이 확진이 됐고요. 이 중에 해외 유입은 12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300명대로 다시 떨어졌네요.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낙관적인 상황만은 아닙니다. 지금 왜냐면 각지에서 집단 감염이 속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뭐 각종 시설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서울이 145명, 경기가 112명이라 수도권 위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전히 사랑제일교회는 19명 추가 확진이 돼서 총 978명이 감염됐고요. 사랑제일교회 신도수가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감염돼? 1000명 가까이 감염됐네요. 예, 지금 1000명 가까이 됐고, 지금 사랑제일교회 그 관련 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한 약 4,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아있고, 예. 예.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지금 이 중에 60대 이상,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중에 60대 이상이 40%가 넘습니다. 60대 이상이 되면은 이 치명률이라고 하죠. 치명률이 한 10%, 높아지죠. 80대 이상은 20%까지 예. 올라가기 때문에 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8월 이후 모임과 여행 관련 집단 감염이 좀 다수 발생했다는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정은경 본부장이 현재 유행이 지속되면 다음 주 하루 800에서 2,000명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정말 엄중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정부가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수준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준 3단계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예, 준 뭐가 3단계 달라지는 정도로 겁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면? 했습니다. 강화된 수도권 방역 조치가 됐는데요. 일단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식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되고요. 무조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테이블 간 2m 간격을 최소한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요. 어허. 또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되고요. 뭐 기존에 많이 이제 지적됐던 취약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뭐 헬스장이나 당구장, 학원, 독서실, 뭐 교습소 이런 곳들은 집합금지 내지는 면회금지, 뭐 보호센터는 휴원 권고 이런 것들 떨어졌고요. 스포츠 경기는 모두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게 됩니다. YTN 빌딩 내에도 커피숍이 4개나 있고 예. 식당도 여러 군데 있는데 예. 일단 커피숍에서는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서는 커피를 못 마시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시간이 좀 이렇게 떴을 때 방송 앞두고 네. 커피숍에서 와이파이도 되고 하니까 네. 거기서 방송 준비도 하고 그렇죠. 뭐 간단하게 요기도 하고 했었는데 못 하는군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식사 끝나고 뭐 술 한잔 하고 이런 것도 다 불가능해지네요. 예. 수도권에서는 못 한다. 근데 이게 지금 막지 못하면은 사실 위험한 게 지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거는 가을이 되면 계절성 독감이 또 유행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트윈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유행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가을이 되면은 바이러스가 더 전파가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터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다는 게 우려되는 그런데다가 상황입니다. 9월 말에는 또 추석 연휴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민족의 대이동인데 네, 그러면 네. 준 3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일단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일주일간 밤 12시까지 이제 실시가 됩니다. 예. 그럼 보건당국은 이 일주일을 배수진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네요. 예. 근데 이 여기서 기간 동안은 만일 잡지 못하고 더 커지게 되면 3단계로 갈 테고 아이고야. 그러면은 방역도 방역입니다만 경제의 치명타 특히 소상공인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이제 딸이 고3이에요. 예. 자기들 스스로 자조적으로 코로나 고3이라고 하는데요. 아. 학교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재수생, 삼수생들과의 학력 격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100일 이제 수능 예, 100일 그렇죠. 앞두고 이제 막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부모들 심정이나 자영업자들 심정이나 뭐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초긴장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네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전공의 전임의 의료진들의 진료 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하는 게 방역 당국의 호소인데 전공의들이 핸드폰까지 꺼놓고 있다고요? 예, 이제 보건복지부가 26일부터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한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실제로 오늘 26일 날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핸드폰을 꺼놓고 업무 개시 명령 자체를 회피해라. 소위 블랙아웃 대응을 나섰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려면 하달이 돼야 되는데 전화기 꺼놓고 나는 안 받았다 뭐 이런 거네요. 네, 송달 방해인데요. 이거는 의료법 이런 지시를 의협이 했으면 이 의협에서 이런 지시를 한 사람들이 저는 의료법 위반 업무 개시 명령의 송달을 방해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도록 교사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블랙아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정 절차법상 송달, 그러니까 송달 방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송달을 할 때는 송달 받는 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우리 직접 찾아가 가지고 지금 송달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만나지 못할 경우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면 송달의 효과가 있고요. 본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사람도 이제 수령하지 않겠다.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도 수령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수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장부에 적고 송달 장소에다가 놓고 나오면 송달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송달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이 사람들은 역시나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법 위반의 교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해서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최대집 의협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는데 업무 개시 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직권남용이 아니잖아요. 직권남용이 아니죠. 직권남용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서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도지사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거죠. 의무 있는 일을 한 거죠. 예, 의무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행위를 안 했을 때, 이거 직무유기 아니야? 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게다가 최대집 의협회장은 또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까지 오늘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코로나 시국일 뿐더러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다가 결국에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거든요. 울산까지 3시간 헤매다가 울산까지 갔었죠. 그 전까지 그 울산에 있는 병원을 알아보는 데만 해도 3시간 넘게 병원을 수소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제도 저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으로 다뤘습니다만 현직 의사 몇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왜 의사들 이야기는 듣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대한전공협의회죠? 대변인과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약속도 다 잡았습니다만 블랙아웃 지침 내려지면서 인터뷰가 취소됐습니다. 예, 저희는 들으려고 했다. 양쪽의 말 균형 있게 이런 말씀 드리고 검찰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지난 25일 검찰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어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가 있었는데 오늘 모든 언론이 윤석열 총장 힘 빼기로 썼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에게 줄을 댄 사람들은 다 승진했고 윤석열 라인은 다 자천됐다. 이렇게 썼는데 맞습니까? 이게 사실은 직제 개편안부터 차근차근 봐야 되는데요. 이런 식의 보도 자체가 굉장히 편향된 시각에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 직제 개편안 보면 특수부하고 공안부 등 인지수사부서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형사부와 공판부에 힘을 실겠다라고 해서 공공수사부가 옛날 공안부거든요. 인지수사부서인데 4개 부서를 폐지하고 형사부로 전환했고 그다음에 전담범죄수사부도 2개 부 축소하고 모두 형사부로 전환했고 강력부, 외사부 이런 데도 한 8개 부서를 전부 다 형사부서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사는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일관된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부터 직제 개편까지를 일관되게 지금 인사로 드러나게 한 것이고 윤석열 총장이 당연히 특수부 출신이니까 특수부 인맥이 뒤로 좀 후퇴하는 것 특수부 쪽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뒤로 후퇴하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직제 개편안에서 당연한 수순인데 그걸 가지고 힘 빼기다 뭐다
어느 쪽 한 특정한 관점에서 기사가 작성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뭐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이제 대립 구도를 언론이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으로 기사를 작성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보면 그냥 그동안 계속됐던 사실 앞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빼고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 계속 나왔던 검찰 개혁안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실 이게 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자극적으로 좀 기사가 쓰여지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검찰 내부 조직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형사공판부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다. 공안 특수부가 확실히 좀 지는 분위기는 분명히 감지되는데 기획은 여전히 좀 살아있고 기획 파트는 좀 살아있고 그다음에 형사공판부는 어느 정도 전진했다. 약진이나 도약 뭐 이렇게까지 보기도 좀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사실. 소위 말하는 윤석열 측근들이 다 자천된 건 아니고 승진한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통들 승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중앙지검에 있다가 지방으로 가는 거는 순환보직에서 1년 있으면 중앙에 있었으면 지방 갔다가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그렇죠. 하는 게 예. 기본적인 발령의 패턴이거든요. 예. 그리고 검사라는 직업이 시간이 좀 지나면 다 부장으로 승진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방 가면 전부 다 좌천이고 서울 올라오면 전부 다 승진이고 수도권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예. 다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사실. 중앙일보 오늘 기사 논란의 그 검사들 육탄정 정진웅 문찬양 진해원 줄줄이 영전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낸다는 것은 약간 갸우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실 보도가 과연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보도였다리 보이는데 그다음에 사실 끼어 팔게 하는 식으로 이복현 삼성 수사했던 이복현 부장도 거기서 자리에서 물러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당연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자리로 이전을 한 거고요. 보직 이동을 한 거고요. 오히려 잘 주목을 안 하는데 저는 의정부지검에 있던 김형철 검사가 중앙지검 특별공판 2팀장으로 온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김영철 검사가 이전에 삼성 수사를 쭉 진행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의정부지검 갔다가 특별공판 2팀으로 왔어요. 여기가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인사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김영철 검사를 특별공판 2팀장으로 중앙지검으로 이렇게 불러들인 게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언론 문제를 저희 방송에서 몇 번 짚는데 오늘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나온 게 신문 나오면 볼게 가져가 인사수류보다 더 큰 윤석열 이게 제목이에요. 도대체 누가 그런 기사 소스를 제공했는지 그러니까, 그게 더 궁금해요. 예,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궁금해지고 이게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총장, 그렇죠. 뭐 경찰청장 다를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총장이 소화를 못한다, 술을 끊었다 이런 것까지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지. 뭐 어느 검사가 어느 부장님 이름이 뭔지 어느 그 부장님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는 도대체 그 기사는 그 소스를 제공한 사람이 그렇게 헤드라인이 뽑힐 걸 알고 그 기사에 그 소스를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제공한 사람이 누구고 그 기사를 쓴 기자와 그 제공한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떤지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뉴스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소스가 궁금하긴 합니다. 누가 이걸 줬는지. 네, 누가 이걸 이런 줬을까요? 얘기를 했는지. 윤석열 총장이 신문 보는 것까지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이 기사 소스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기자들은 이제 보도자료를 다 받아보는데 그걸 또 한 단계 건너뛰어서 신문에 난 걸 보신다는 건 정보가 좀 많이 늦으신 거 아닌가라는. 예. 자, 언론 얘기 나왔으니까 조선일보가 오늘자 신면에 보도한 기사입니다. 조민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 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이게 지방지는 나갔고 나중에 최종판에는 삭제됐고 온라인판에도 삭제됐습니다. 예. 삭제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이건 확인된 기사인지 그것도 알려주고 현재 싶네요. 조측은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저는 이 기사 처음 보고 이게 작년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게 오늘자 시면 기사였더라고요. 뭐 결과적으로 내용은 이제 뭐 현재 의사들이 집단으로 이제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그걸 개의치 않고 세브란스 병원 찾아가서
의사고시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뻔뻔하게 했다. 소위 말해서 뭐 멘탈이 대단하다, 뭐 다이아몬드 수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조롱 섞인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 기사였는데 이 기사는 일단은 뭐 조국 전 장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굉장히 지금 뭐 오보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민 씨도 간 적이 없다 그러고 얘기하고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도 온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보인 것 같긴 한데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연세대학교 의료원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기사를 소스를 달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기자가 만들어낸 창작물이 되는 것인지 의료원 고위 관계자는 누군지 상당히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연세대 피부과 정기환 교수가 자기 페이스북 통해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쓴 거냐. 자기가 다 연세대 피부과에 있는 의사분들한테 확인을 해보니 뒤꿈치도 본 사람이 없고 만난 사람이 없다는데 도대체 연세대학교 피부과 고위 관계자는 대체 누구냐. 뭐 창작이라고 보이고요. 이거 법적 책임 물어야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로 의한 명예훼손입니까? 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빼박일 것 같아요. 예, 지금 대략적인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대충 이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특정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나왔고 거기서 이제 사실 확인이 됐다라는 뭐 반응이 나오니까 이 기사가 작성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니 기자가 사실 확인 안 하고 커뮤니티 보고 기사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 뭐 의사들 단톡방, 전임의 단톡방 이런 데서 나온 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실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이게 맞느냐라고 확인 취재를 해야죠. 네. 조민 씨 측에 분명하게 자기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확인 안 하는 것만으로도 만난 사실은 연대 교수가 있다면 그 교수를 향해서도 확인을 하긴 했었어야죠. 조민 씨 당사자한테 확인했어야죠. 확인 전혀 한 바 전혀 확인이 없거든요. 없었고요. 이 기사를 2명의 기자가 썼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사였고 조선일보 측 이것이 오보라면은 삭제하고 아무 말 안 할 게 아니고 사과해야죠. 사과를 하거나 정정보도를 해야겠죠. 정정보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 전에 기사가 출고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열린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예,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카인 이모 씨가 27일 이제 공판에 출석해서 최 전 총장이 작년 8, 9월쯤 내가 윤석열 총장과 밥도 먹었고 문재인과 조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너도 깝치지 마라.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도 구속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작년 8, 9월이면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가 막 터질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일 그때 윤석열 총장과 만났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되죠.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뭐 이 최성해 씨만 만났던 게 아니라 실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만나서 윤석열 총장이 직접 조국 전 장관은 사모펀드 문제 때문에 반드시 떨어뜨려야 될 사람이다. 장관 돼서는 안 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죠. 예, 인사권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에 꽂혀가지고 사실은 사모펀드 관련된 재판 결과 그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범동 씨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정경심 씨나 조국 전 장관이 사실상 무죄와 다름없다라고 하는 취지로 사실 조범동 1심 재판에서 판결이 지금 됐거든요. 예. 예. 근데 도대체 윤석열 총장은 뭘 보고 어떤 보고를 받았길래 사모펀드로 조국은 끝장이다. 반드시 법무장관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근데 그때 의문입니다, 정말. 수사를 개시하기 전인데 네네. 수사 개시하기 전에 사모펀드 때문에 조국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들어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답정노죠, 답정. 예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단을 하고 수사를 시작을 했고 그런데 검찰의 정치가 어느 수위까지 올라갔냐면 사모펀드로 바로 안 들어가고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던 조민 씨를 비롯한 뭐 표창장 얘기라든지 입시 문제를 가지고 금수저다, 다이아몬드 수저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먼저 자극을 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로 들어가는 아주 그냥 사실 작년 청문회 전국에서 기자들도 가장 위험하다라고 봤던 건 사실 사모펀드였어요. 왜냐하면 예.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사실 있거든요. 그랬는데 실제 공소장에 쓰여진 사건 순서도 그렇고 네. 혐의의 순서도 그렇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중도
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문제에만 상당히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 뭐 사모펀드 얘기는 뭐 사실상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이 최성해 전 총장 얘기부터뿐만 아니라 뭐 최근 그 표창장 뭐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표창장을 시연해보는 문제까지 해서 검찰이 지금 이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거에서 이 딸에 관한 문제에 굉장히 좀 집착하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입시 문제하고 군대 문제 이런 거는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예. 용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먼저 건드리고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최성해 총장이 윤석열 총장과 만났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 지금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때쯤 최성해 총장은 자유한국당 주강덕 의원, 곽상덕 의원하고도 만났었잖아요. 곽상도 의원하고도 만났죠. 그러면 상당히 정치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최성해 총장이 검찰 조사 받을 때 또 언론과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또 그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예. 인터뷰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났다고 하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밖에 읽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당시에 저는 다시 언론의 문제를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 최성해 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었어야 되고 그 주변을 그 탐색을 해서 당시에도 최성해 총장이 몇몇 기자들이나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최성해 총장이 결국 당시에 그 윤석열 총장이나 또는 지금의 야당 뭐 당명이 이전에는 달랐지만 지금 야당 의원들이나 정치인들과 접촉해서 저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하지 않은 채로 최성해 총장의 말을 따옴표 쳐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도 좀 지금 생각해도 참 저도 취재기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작년 이 시국은 거의 속보 경쟁이 붙어서 예, 그렇죠. 확인 취재라기보다는 누구의 말 한마디를 누가 1초라도 먼저 쓰느냐가 거의 뭐 온 언론사가 사실 관건이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많죠. 나간 상황이 예. 돼버렸죠. 예. 근데 최 전 총장의 측근이 조국은 6개월도 못 간다. 장관 6개월도 못 한다. 조국이는 펀드가 터져 있다. 피해 나갈 수 없고 그걸 윤석열이 이용해. 이런 얘기를 했고 이번에 증언한 사람이 그걸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윤석열이 이용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어떤 걸 이용한다라고 볼까요? 그 뭐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은 사모펀드 건으로 이거 뭐 거의 뭐 주가 조작 공범이다. 자범 수준으로 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직접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사모펀드 건으로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사모펀드 건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낙마시킬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 최성해 총장의 측근도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면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광범위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닌가. 언지를 좀 줬던 것도 같은 게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한참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했을 때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사모펀드를 잘 아는데 이건 뭐 무조건 걸린다는 취지로 뭐 얘기를 했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박상기 전 장관을 만났다는 사실이 나오고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이 나온 것들이 당시에 얘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까 표창장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변호인이 검찰 주장대로 시연해 보니까 위조가 불가능하다라고 했고 아주경제에서도 전문가들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위조가 안 돼 있다. 어디가 도대체 위조돼 있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시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법정에서 검찰이 시연을 하게 되면은 개연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지금 변호인단은 안 돼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군대에서 행정병을 했기 때문에 한글 프로그램을 조금 다룹니다. 저도 그 보도가 나왔을 때 바로 한번 시도를 한번 예. 해봤거든요. 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맞추면 모든 균형이 다 깨져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변호인이 이제 몇 가지 그 근거를 좀 얘기를 했는데 직인 파일을 이렇게 잘라내면 밑에 노란색 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노란색 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대로 잘라낸 게 아니다. 그다음에 그 노란색 줄을 줄이려면 없애려면 그 포토샵 등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야 예. 되는데 그 컴퓨터에는 포토샵 등 이런 게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출력 기록도 없어요. 출력을 했으면 출력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출력 기록도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38분 만에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 위조를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재판장님이 검찰청에 실력 좋은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봐라. 공소장에 있는 대로 한번 해봐라. 예. 예. 공소장에 있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만들 필요 없습니다. 검찰에서요? 검찰에서요. 왜요? 뭐 그냥 결과물이 있으면 그 파일이 있으면 된 거지. 그 뭐가 문제냐. 결과물 파일을 포렌식 분석한 분석 결과만 있으면 되지. 그 분석 결과에 따른 완성본만 뽑아내면 되지. 이걸 우리가 시연해 볼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한 아니, 거죠. 변호인단이 이게 표창장 조작은 위조는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변호인단의 주장을 탄핵하기 쉬운 가장 좋은 방법은 공소장에 있는 대로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검찰이 이건 파일이 다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이거 공개만 되면 표창장 위조는 너무나도 쉽게 예. 입증이 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타임라인을 자기들이 또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언제 몇 분 걸려서 어떻게 했다라고 타임라인을 제시했어. 그럼 제시한 타임라인대로 해보면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결과물만 있으면 된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38분.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재판 또 취재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다뤄보죠. 표창장 위조 시연이 과연 있을지 없을지 또 재판부는 검찰이 어떤 이야기 할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